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부터 이른바 구속 요건, 사실상 이제 범죄론의 중심이죠. 범죄가 이제 형법에서 볼 때는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형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범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해 놓은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이 범죄의 거의 그 성립의 90% 이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예외적으로 법령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했다 해도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범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 사실상 이제 이른바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법령에서 범죄라고 규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범죄 성립의 90% 이상이 갖추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구속 요건을 우리가 그러니까 객관이라 함은 뭐 다른 뜻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라서 관찰자가 누구든 정확하게 관찰만 이루어지면 똑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보면 행위의 주체, 행위 객체, 뭐 어떤 방법, 그 행위의 결과라든가 또는 이제 매 구속 요건마다 써 있지는 않지만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객관적 요소이고, 주관적 요소라 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위자의 내면에 속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건 평가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법이고 범죄 평가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일단 그 성격 자체는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주관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죠. 그게 이제 고의라든가 과실의 문제인데 그걸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본다. 그래서 행위 주체의 얘기 가운데 법인의 행위 주체를 얘기하고 다 마무리는 못하고 그냥 거기까지 중간에 시험을 봤는데요. 법인의 범죄 행위 주체,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과거 전통적인 형법에서부터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아니고, 뭐 사실 법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법인이라고 하는 법률상의 개념 때문에 자연인이라는 상대적 개념이 등장한 거죠. 자연인이라는 게 옛날에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이었던 거죠. 자연인이 아닌 사람은 없었으니까. 근데 법인이라는 그런 법률상의 존재가 등장하면서 자연인이란 말도 등장한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자연지능이란 말이 등장했단 말이죠. 역설적이죠. 사람의 지능이 다 자연적이지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 이전에는 그런 말 자체가 필요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법인이라는 말 때문에 자연이란 말이 나왔다. 근데 이제 법인이 과연 범죄도 할 수 있는가, 사람처럼.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민법이라든가 뭐 행정법, 상법 등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법에서 그렇게 인정한 것인데, 민법이나 행정법, 상법의 경우처럼 형법에서 말하는 행위를 법인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는 당연히 아니다. 법인이 그 법률상 필요에 의해서 법인격을 인정받더라도 그것은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거래 관계 또는 뭐 행정법 등의 공법적 관계에서는 그게 필요해서 법인이 만들어졌지만 형법에서는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사회가 또 법인이 역할이 사회 내에서 커지면서 또 법인의 행위 방식이라는 게 또 다양해지면서 법인의 범죄 능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행정법 등에서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그 범죄 행위 당사자인 자연인을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자연인이 속한 법인을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입법이 계속되면서, 그러면 자연인과 더불어 그 자연인이 속한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은 법인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냐 해서 이제 법인의 범죄 능력, 법인의 행위 능력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설, 부정설, 전통적인 견해는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긍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도 대법원은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는 긍정하는 뭐 법률 해석의 최고 기관이라는 두 기관도 입장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 자신도 당연히 전통적인 생각에서 법인의 범죄 능력은 제한적으로 행정법 영역에서만 가능하지 형법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았었는데요. 그러나 또 저 자신도 생각이 바뀌더라 이런 생각까지 그런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마무리는 못했지만 이른바 부분적 긍정설이라 그래서 그 99페이지의 9번 문단 아래쪽에 있는데요. 법인은 형사법의 범죄 능력, 즉 형법의 범죄는 할 수 없지만 행정법에 정한 범죄 능력은 갖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부분적 긍정설은 그냥 하나만 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는 없거든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법,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01페이지의 그 사례는 의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료법에는 이제 의료인으로서의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당연히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강릉이라고 표시해 버렸네. 하여튼 강릉의 어떤 병원에서 아직 그 정식 의료인이 아닌 그 학생에게 그 대학교 4학년 사실상 실습 단계인 학생에게 의료행위를 맡겨서 그 경우에 이제 그 관련 당사자인 자연인도 처벌되었지만 그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법인, 병원은 의료법인, 대학교는 학교법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의료법인에게도 이제 그 의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 벌금형을 그 약식명령으로 선고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의료법이라는 거는 형법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법, 뭐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또는 요새 뭐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행정 관련 법령에서 대개 법인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법의 범죄는 할 수 없지만 행정 범죄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적 긍정설은 아니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닌가. 형법에는 아예 처벌 규정이 없는데 지금 그런데 문제되는 건 오히려 행정법에서 이렇게 법인을 처벌한다는 것은 법인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냐. 이것이 문제점인데 행정법의 경우는 범죄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궁정설과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나름의 의미는 있겠다. 생각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뭐 저의 생각의 변화를 여러분이 추적하실 필요는 없고 그만큼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좀 그 새로운 변화가 있고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지.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건 여러분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저로서도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부분적 긍정설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부터는 그냥 어차피 시험 범위도 지났으니까 편하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만약에 논술형이라면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사실은. 근데 이건 그냥 아직 여러분이 법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그 사실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 위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사고나 어떤 주관적 부분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행위불법, 결과불법 이런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법이나 행정법에서의 불법은 행위불법적 측면, 즉 주관적 불법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우리가 뭐 남의 물건을 부수었을 때 고의로 부수었든 실수로 부수었든 과실로 부수었든 물건값에 대한 평가는 똑같은 거거든요. 고의로 부수었으니 더 많이 배상해야 되고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물건값에다가 위자료라는 게 있어서 더 배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자료라는 건 또 다른 측면이니까 물건값만 따지면 고의로 손괴했든 과실로 손괴했든 물건값은 똑같이 평가받는 것이고 행정법도 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뭐 세금 낼 기간을 어겼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또는 뭐 신고 기간을 지나쳤다라고 했을 때 알면서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똑같거든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런 거는 뭐 주차 위반이나 이런 것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요새는 뭐 기호를 많이 쓰더만 우리 같은 문과에겐 그런 것도 피곤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새는 뭐 주차 위반이라고 문과적으로 글씨를 안 쓰고 길바닥에 이렇게 노란 점선이 있으면 그게 주차 위반이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몰랐지 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길래 주차했더니 구청에서 날라왔어요.
게다가 노란 점선이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주차 위반이 10만 원인가 11만 원. 보통 구청에서는 4만 원, 3만 원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괜히 전화했다 더 스스로 속으로 민망했는데 그게 거기 아무 표지가 없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란 점선이 그 표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명해 줬어야지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예. 근데 그건 그래요. 내가 전혀 모르고 주차했지만 그래요? 실수했네요. 이렇게 봐주는 거 없단 말이죠. 행정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형법적인 의미의 범죄 능력이 법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인이 자연인처럼 사고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 일종의 행위불법이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근데 행정법 위반이라는 건 그런 걸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 그 범죄들, 그 범죄 규정들은 법인에게도 범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문제 해결에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도 얘기했지만 변화 중인 생각이고 뭐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논리 구성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연결되는 게 99페이지에 이제 법인 처벌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법인은 범죄할 수 없다. 그 헌법재판소는 법인도 이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범죄 그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요. 문제는 대법원처럼 법인은 범죄할 수 없다라고 전제해버리면 아까 의료법 위반 사건처럼 법인을 처벌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범죄 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왜 형벌을 부과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범죄할 수 없으니 그 벌금형 등을 부과하지 말고 그냥 행정법의 그 제재 수단인 뭐 과징금이나 뭐 과태료나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될 텐데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거 모순 아니냐. 그러면 대법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라는 거냐.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범죄하지 않았지만 처벌한다라는 매우 모순된 얘기.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지만이라는 얘기가 형법적 의미의 범죄는 아니고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처벌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그 처벌의 이유를 그래서 과실을 추정한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 내지는 과실 추정. 그러니까 과실이 없더라도 즉 형법적 의미의 범죄는 아니지만 즉 형법적으로 과실이나 고의 이런 게 없더라도 법의 처벌 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처벌한다. 이렇게 근데 굉장히 궁색한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아간 게 과실을 추정한다. 형법적 의미의 범죄한 건 아니지만 형법적 의미의 범죄가 있는 걸로 추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형법적으로 범죄한 그 과실 책임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고 하는 건데 과실 책임이 있다는 말은 결국은 범죄했다는 얘기라서 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모순이죠. 현행 처벌 규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근데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범죄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현행법의 처벌 규정을 설명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 헌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뭐 시험 범위도 지나고 했으니 여러분께는 그냥 들어두실 얘기가 될 텐데 이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 사례는 왜 헌법 위반인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자주 봐온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헌가라는 그 제목이 있죠. 뭐죠? 그 일련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법인 처벌 규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전제로 법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도 책임 원칙은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려면 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입법을 할 때 행정 관련 법규에서 자연인을 처벌할 때 그 회사라든가 이렇게 의료법인이라든가 그 소속 자연인을 처벌할 때 거의 자동으로 그 회사나 의료법인 등이 같이 처벌되는 양벌 규정을 두었었는데 그냥 거의 자동으로 규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 회사나 의료법인 소속의 그 구성원이 잘못한 것까지는 그 구성원의 범죄를 따질 때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지를 따질 텐데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면 법인이 책임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같이 묶어서 처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법인 처벌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데 범죄 능력을 인정해서 처벌하려면 이 법인도 책임이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법인 소속의 구성원인 자연인이 잘못하면 법인도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거다. 이거는 형법하고 안 맞다 이겁니다. 행정법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형법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입법할 때 법인 소속의 구성원이 잘못했을 때 법인도 자동으로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책임 원칙이 어긋난다. 그래서 그 자연인이 잘못한 것과 그 자연인의 잘못에 법인의 관리 감독의 잘못이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보고 처벌을 해야지 그냥 자연인이 잘못하면 무조건 법인도 자동 처벌 이거는 형법의 책임 원칙이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와온 같지만은 그전에는 그냥 이런 경우는 뭐 회사의 뭐 이사라든가 회사의 뭐 대표라든가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법인도 처벌한다. 이렇게밖에 안 돼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이제 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또는 이제 단서로서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면 법인이 종업원을 관리 감독했을 때 책임이 있다는 게 인정되면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1페이지에 나온 의료법 위반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법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가 헌법 위반인가? 법인 처벌 자체는 가능하고 법인의 범죄 능력도 있지만 이 형법적인 처벌을 하려면 범죄 능력 있는 법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책임 원칙에 따라서 종업원이 잘못하면 무조건 법인도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서 법인은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래서 법인이 이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제안한 건데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행정 관련 법규에 수많은 양벌 규정들이 많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하면 법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이제 조건으로 해서 처벌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께는 좀 오래된 얘기라서 2008년 막 이때니까 한참 전 일이라서 여러분께는 뭐 아주 옛날 얘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자꾸 뭐 시험 위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시험과 상관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상식으로 어쨌든 뭐 현대 사회가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법인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점점 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인의 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국가 법률 해석의 최고 기관들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 처벌 규정이라는 것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간에 헌법재판소는 왜 그동안의 법인 처벌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인가, 뭐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계속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래도 또 102페이지 참조 판례를 여러분이 그냥 혼자 읽고 이해하면 좋을 텐데 이게 간단치 않으니까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의 법인의 범죄 주체 여부에 대한 판례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한번 대법원이 검토한 이래로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 대법원이 40년이 되도록 너무 일을 안 한 걸까? 대법원은 묻는 것만 대답하기 때문에 누가 그동안 또 묻질 않는 거죠. 사실 예를 들면 이제 헌재에 대해서 이것도 헌재도 뭐 우리가 보니 이게 문제가 있어 스스로 찾아 나간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어떤 법인에서 문제 제기를 했겠죠. 왜 종업원이 잘못한 걸 법인도 무조건 처벌하느냐? 법인이 무슨 죄냐? 종업원 혼자 돌발 행동한 거를 어떡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이건 타당성이 있다. 법인이 잘못한 게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걸 조건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듯이 대법원에 대해서도 누군가 이제 법인이 처벌받게 됐을 때 대법원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상고하거나 이의 제기하면 그때 대법원이 검토해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83년도 이후로 판단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 40년간의 법인의 우리 사회 내에서의 역할 변화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대법원은 그냥 뭐 알아서 찾아서 요새 교과서에서 이게 문제된다는데 해서 자기들이 결론을 짓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됐다. 근데 이게 오래된 얘기는 또 전압이라서 여러분이 또 헷갈릴 텐데 전압은 이제 전월합의체는 판례 변경할 때 주로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지? 왜 판례 변경을 했지?
뭐 범죄 주체를 인정했다는가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더 심하게 법인은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 기관인 자연인도 처벌 못한다 이 정도까지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임죄가 뭔지를 잘 이해 못하더라도 배임의 경우에 그 법인이 자체가 배임 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 이론적으로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법인이 어떤 그 배임죄의 주체일 때 주체라고 가정할 때 말이 어렵죠. 이게 배임죄를 여러분 잘 모르니까 아무튼 배임죄라는 얘기를 빼고 이 죄에서 문제가 된 건 법인이었는데 법인은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 바뀐 건 뭐냐? 83년도에 바뀐 82년도구나. 잘 안 보여서 그랬어요. 노안이 더 심해져 갖고 이거 큰일 났어. 82년도니까 훨씬 더 오래됐는데 하여튼 요때 바뀐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법인은 범죄할 수 없으니 법인의 대표 기관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갖고 법인은 범죄할 수 없지만 그 대표기관이 범죄한 거라면 그 대표기관, 즉 대표이사라든가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전에는 더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더 부인했다 이겁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게 법인이 범죄 못하더라도 법인의 대표기관은 그러니까 법인의 범죄에 대해서 이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자연인을 처벌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정설의 입장인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판례만 봐서는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 그냥 순서대로 보자면 행위 객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예컨대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라든가 살인죄에서 사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적격이죠. 목적격. 사람을 타인의 재물을 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요거는 총론에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모든 범죄마다 이 어떤 행위 객체가 있는 범죄에는 다 일일이 구성 요건에 써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총칙에서 공통적으로 할 얘기가 별로 없고 형법 각 측의 개별 범죄별로 살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행위 객체와 보호법익은 다른 것이다.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쳐갔다 했을 때 행위 객체는 재물이지만 그렇다 해서 보호법익도 재물은 아니다. 보호법익은 그 재물의 주인이 갖는 소유권, 점유권, 재산상의 어떤 이익권 이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행위객체라는 것과 법익이라는 것은 구별된다. 항상 구별 매번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구별이 리걸 마인드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컨대 주거 침입 같은 경우도 누가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했다라고 했을 때 행위객체는 주거라는 그 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 집 자체가 보호 대상은 아닌 거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판결문에서 말하는 법익이 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객체는 구성요건 요소가 되고 법익은 구성요건은 아니고 구성요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과관계, 요거는 이제 행위 주체, 객체,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방법이나 행위 결과 이런 것들도 객관적 요소들이긴 한데 역시 이제 각 범죄마다 살펴볼 문제이지 범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이걸 총론해서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얘기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는 그런데 각 측의 개별 범죄마다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17조에 총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라서 인과관계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든 형법 교과서에서 인과관계를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데 그거는 독일 형법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 형법은 17조에 13조, 14조 고의과실처럼 총칙에서 모든 범죄에 공통된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기술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총칙에 규정된 구성요건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 17조를 보면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된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는 결과로 인하여 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인과관계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의 행위가 발생한 범죄 결과라는 것과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어떤 범죄 또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행위자의 행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형법은 기본적인 원칙을 법에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독일은 규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설에서 이론으로 또 판례로 법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기술되지 않지만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형편이 다르다. 그래서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로스쿨 갔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라고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니라고 너무 따지진 마세요. 혹시 또 그분이 마음이 너그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얘기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얘기했지만 저도 지난 학기 작년이죠. 수업할 때 학생분이 학원에서 생각해 보니 이게 무비로 그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형법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과관계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자연과학에서 나온 얘기일 텐데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주관적인 범죄 판단에서 객관적인 범죄 판단으로 근대 형법이라든가 이런 방향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영향은 이제 근대 과학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과학은 항상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해가 뜨는 게 왜 떴어요? 하나님이 띄워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고 막 나는 어제 맨날 영화 얘기만. 근데 여러분 표 같은 로봇 다 안 봤지? 서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하여튼 과제를 내주든가 해야지. 과제 아니면 안 하는 불편한 진실. 어저께 뭐죠? 굿뉴스라는 한국 영화 넷플릭스 회비냈는데 볼 게 없어서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달의 밝은 면은 늘 똑같다고 하대요. 다른 이거 틀린 얘기 같은데 뭐 다른 자전과 공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문과한테는 피곤해. 근데 하여튼 근데 사실 거기서 무슨 명언 같은 게 좀 나왔어요. 그런 거는 문과에게는 더 기억이 나는데 왜 다른 한쪽 면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지 자전공전이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이른바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한 뭐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인과관계라는 것 자체가 형법에서 시작된 건 당연히 아닌 거죠. 오히려 이제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작된 것을 형법에서도 범죄 판단에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는 보통은 이제 논리나 자연과학의 개념이긴 하지만 형법에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논리고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규범적,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규범적인 부분이 같이 평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무슨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설도 내가 이게 건너뛰면 참 좋은데 이놈은 객관식 시험만 생각하면 다 건너뛰었다가는 이거 내 문제 낼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니까. 이게 객관식은 안 좋은 거라니까요. 학설도 뭐 이제 이른바 규범적 사회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이 뭔가에 대한 학설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학설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연과학적 증명이나 과학의 논리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서 해야지 이걸 학설로 해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범적 사회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또 평가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학설이 이른바 조건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상당 인과관계설이라 해요. 결론의 제목이 별로죠. 뭔 말인지 이 상당성이라고 하는 게 규범적 사회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 이렇게 되는데 뭐 이해 안 될 땐 외우기를 우리가 수십 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만 상당성이라는 건 이제 타당성이에요. 타당성. 근데 이게 상당성이라는 게 또 법에서만 써요. 한자 말이에요. 좋지 않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에는 타당성이라는 게 있고 제가
이런 한문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건 그냥 개인 취미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타당하다.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 타당하다도 한자말이라서 우리말은 뭘까 고민해 봤더니 역시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타당하다 그러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마땅하다 왠지 낯선데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우리말이 자꾸 도태되고 있는 거거든. 오히려 마땅하다를 계속 쓰다 보면 그게 더 마땅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마땅하다, 타당하다가 제일 안 좋은 게 법에서는 상당하다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거 상당해 그러면은 대단한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상당성이라는 건 타당성이 있다.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기준일까?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논리적이며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거기에 플러스 규범적 사회적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규범적 사회적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한다. 그냥 하나만 하는 말 같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것 자체가 총론에서 총칙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개별 사건마다 어떤 것이 타당한지 어떤 것이 마땅한지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기준을 여러 개로 써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규범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그냥 하나만 하는 말 같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른바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상당 인과관계설은 또 행위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타당성을 따질 거냐 행위자를 배제하고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거냐 둘 다 고려할 거냐에 따라서 주관적, 객관적, 절충적이란 말이 있는데 결론 또한 절충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근데 실제 사건을 보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106페이지의 사례 10번 얘기는 긴데요. 그 피고인이 피해자하고 그 도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해가지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뒤에 그 도로의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조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이게 뭐야 도대체? 이사 누구지? 내가 안 그래도 의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건가? 그 마음의 소리야 뭐야? 누가 내 마음을 해킹했나? 그런데 그 의사들도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주막하가 어딘지 아는 사람? 개뿔. 지주막이 뭔지 국립박물관에 가면 무슨 화조문병. 화조문병이 뭐야? 화조문병. 꽃이나 새의 무늬가 있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새와 꽃 무늬 병 이렇게 쓰면 될 거를 화조문병, 투각병 그냥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한문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문 쓰라로 못 쓰면서. 들도 의사들이 그 처방 이렇게 차트에는 영어를 그리고 용어는 한문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서당 다녔나? 하여튼 지주막하 경막하 찾아보면 나오긴 나와. 여기 막이 있어서 그 막 아래 이런 뜻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머리에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응급수술도 하고 했는데 괜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병원을 옮겼어요. 상태가 호전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응급 처치를 하는 병원이 따로 있고 그 종합병원 그 상급병원은 응급 처치와 진료가 끝나면 재활을 위해서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법 등에 따라서 옮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활병원으로 옮겼는데 문제는 재활병원에서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사망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피고인은 이제 그 뺨을 때리고 목을 쳐서 넘어지게 하는 거기까지는 일단 폭행이라고 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한 것까지는 상해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상해죄 1단계 행위는 상해죄라 볼 수가 있는데 병원 치료 중에 사망했으니 상해치사가 될 터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망이라는 결과 사람이 다쳤다. 사람을 뺨을 때리고 목을 강하게 쳐서 넘어지게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머리가 부딪히면서 다쳤을 때 상해가 입었을 때는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라는 결과에 자연적인 과학적인 또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럼 그냥
그냥 그거는 뭐 평가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차 병원에서 치료가 잘 된 것 같은데 재활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건 그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재활병원 측에 의료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새로운 원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피고인에게 여전히 최종적인 결과인 사망의 결과를 인과관계 인정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이런 경우는 이게 자연적, 논리적, 과학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그저 이 상처가 어떻게 유발됐는지, 그 상처가 어떻게 진전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생명에 영향이 있어서 사망이 되었는지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도, 이 원인이 한 가지라면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으면 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상해치사든 폭행치사든. 그런데 이게 병원 치료라는 중간 과정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범적 사회적 인과관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아주 모든 기준을 자세히 해놓은 게 아니라 상당성, 타당성을 따져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맞는지를 따져보자는 거니까 말이 좀 공허하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맞는지 기준을 정하는 건데, 맞을 때 맞는 거다라고 하니까 하나만한 얘기처럼 되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는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밖에 없는데, 판례는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대부분 판례가 계속 하는 얘기는, 설령 중간에 다른 어떤 원인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였다고 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원 치료 과정이 잘못된 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그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병원 치료가 없었다고 했을 때에도 사망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물론 오늘 현대사회에서 병원 치료가 없다는 걸 전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의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가능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원인이 있다 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대부분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성, 그 일반적인 말로는 타당성이라는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것인데, 개별 사례마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판례를 봤을 때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 107페이지에 나오는 그 9.3도 3612 사건은, 이건 조폭들끼리 이제 그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상대방 조폭들인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서 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단 말이죠. 제가 싫어하는 한국식 그 폭력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왜 꼭 그런 것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싶은데, 굿뉴스도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좋았어요. 굿뉴스도 나쁘지 않더라고. 이제 하여튼 그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막 이렇게 사람을 칼로 찌르고 막 이러는 행위, 자상이라는 게 칼로 찔린 상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피해자인 이자가. 근데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됐고 의사가 아직 상처가 다 안 나왔으니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그 수분의 섭취 이런 거를 억제해라 그랬는데, 이 피해자의 똘마니들이 찾아와가지고, 형님 해갖고 막 콜라 김밥을 갖다 줬는데, 콜라 김밥이 문제예요. 요새 김밥이 뭐 세계적인 인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의사의 지시에 어긋나게 이 피해자가 콜라 김밥을 막 먹다가 죽었어요.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병원에 치료가 제대로 됐는지 그 살해 사건과 또 다르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잖아요. 그죠? 조심하라 그랬는데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됐고, 보통의 경우 자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돼가지고 생명이 위중하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그 과정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가 막 병실에서 관리 안 하고 의사 지시 안 따르고 막 음식을 함부로 먹다가 사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해자의 최종 사망은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는 거 아닌가, 인과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7페이지 맨 아래 밑줄을 보시면 직접 사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 한자말 나올 때마다 내가 설명해야 되니 짜증나 죽겠단 말이지. 직접 사인의 유발에 위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게재되었다는 건 또 뭐야?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병원 치료 과정의 잘잘못, 피해자 자신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을 칼로 찔렀을 때 그 이후 과정을 생각 안 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결과는 언제나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대사회, 현대사회에서 뭐 피해자가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 사람을 칼로 찔러서 자상을 입으면 상처를 입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그건 이제 이른바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규범적으로도 피고인에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있다라고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그 108페이지에 7.8도 1961 사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뭐 그랬겠어요. 그냥 화가 나서 때렸겠지. 하여튼 판결문에서 좋게 호도한 거지.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사라져서 다행이죠. 근데 선생님이 학생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학생이 넘어지면서 사망했는데 보니까 이 학생이 그 두개골이나 뇌에 원래 지병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 몰랐던 거지. 알고 그랬다면 이 경우도 인과관계가 인정됐었는데 이 경우는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된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 정도고 물론 이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몰랐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일반적인 건강한 학생이라면 에서 일반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또 인과관계가 없다. 뭐 이 정도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근데 거기 중간에 의사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서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08페이지의 밑줄만 보시면, 중간 밑줄만 보시면 의사의 과실과 수술 후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 없이 인정했다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건데 대법원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원래는 간 기능 검사를 해서 수술을 해도 되는지 이를 먼저 진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했다가 사망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의료 과실이고 형사 과실도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논리냐면 제 입장에서는 기적의 논리예요. 의료 과실은 인정을 해요. 이건 잘못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만약에 간 기능 검사를 했으면 이 사람이 반드시 살았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의사에게 형사 과실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또 놀랬잖아 저 학생이. 잠시만 하면서 놀랬잖아.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이런 일이 없죠. 이게 연도니까 요새는 뭐 여러분이 아직 병원 가실 일이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자주 가니까 저도 수술도 받아봤고 근데 뭐 검사를 엄청 많이 하거든 수술하기 전에 수술해도 될지 마취해도 될지 뭐의 부작용은 없는지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런 거 건너뛰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 기능 검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은 민사로는 충분히 배상을 받습니다. 다만 이게 형사 범죄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법원의 논리냐면 간 기능 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수술 중에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증명이 없지 않는 한 범죄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의사들에게 상당히 유리하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요새 이제 뭐 의료법 파동이 벌써 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좀씩 있기 시작하는데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이제 지금 거의 다 돌아왔지만 의대 정원이 어쩌고 이거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의사들이 요구한 건 이른바 면책 규정을 요구했거든요. 의료 행위 중에 의료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면책해달라. 기본적으로 범죄를 하지 말라는 걸 요청했는데 사실상 의료 과실이 범죄되는 비율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민사상의 과실은 인정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의료소송 이런 얘기도 들어봤겠지만 의료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은 많지도 않고 의료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형사과실을 인정해서 업무상 과실 등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간 논리 중에 하나가 의료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가 사망했을 거라는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살았을까? 그걸 증명하라 이건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의료 과실이 형사적으로 인정되는 예가 거의 드물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본 간단한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규범적 인과관계 인정이라는 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여러분은 과실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하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인과관계 판단에서 규범적이란 이름으로 법원의 기준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인과관계라는 게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귀속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역시 시간 관계상 설명을 거의 축소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객관적 귀속이론이라는 것은 그 모든 헌법 체계에 나오기도 하는데 역시 이건 독일 이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일에는 우리 형법 17조 같은 조문이 없거든. 그러니까 독일은 이론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독일 이론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인과관계 이론을 얘기하지만 인과관계 이론은 지금 우리가 잠깐 얘기해봤지만 뭔가 공허하단 말이죠. 기준이 구체적인 것 같지도 않고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은 너무 기준이라기에는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해서 등장한 게 객관적 귀속이론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객관적 귀속이론은 뭐 과실사고라든가 교통사고 등에서 많이 되어지는 그 독일의 이론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 이론을 교과서에만 있을 뿐 판례나 이런 데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법원은 법령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순수 어떤 이론이나 학설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귀속 이론이라는 게 형법 체계는 다 등장하는데 전공 아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혹시 로스쿨생도 읽을지 모르니까 넣어놨을 뿐 학부생들에게는 거의 필요 없지 않느냐. 다만 그 109페이지 30번 문단을 보시면 지배 가능성이니 보호 목적에 관련 이론이니 위험의 창출 이론, 허용된 위험 이론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판례가 객관적 귀속이라는 단어 쓴 적도 없고 객관적 귀속 이론으로 인과관계를 해결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17조가 있으니까 다만 판례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그 개념, 이런 키워드는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호 목적 관련 이론 빼고는 뭐 그냥 그 말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아 이게 객관적 귀속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얘기구나라고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꼭 필요하지도 않아서 객관적 귀속 이론은 좀 여러 단계에서는 검토도 된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 없다고 하잖아요. 저 친구가. 오늘 굉장히 보조를 많이 하네. 누군지 몰라도. 내가 아는 조교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추임새를 잘 넣어주고 있어요. 없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17조에 총칙 났는데 독일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학설로 판례도 그런 이론에 따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우가 달라서 객관적 귀속 이론이라는 것은 그 법 규정이 없는 나라에서 법 규정 자체가 없으면 인과관계도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대체해서 객관적 귀속 이론이 더 낫다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독일에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 형법 책들이 역시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논문들도 있고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나중에 이제 지배 가능성이니 허용된 위험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때 아 이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개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이 오히려 구성 요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 이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은 각 측의 개별 범죄에 일일이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자는 이렇게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과실치사라는 게 있어 놓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사망하게 된 범죄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구나 이렇게 뭐 비교 내지 반대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성 요건 자체에 고의 이렇게 직접 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모든 범죄에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고의가 없는 범죄는 아주 예외적으로 과실을 처벌하는 법 규정을 두었을 때만 처벌한다. 이미 얘기했죠. 그래서 과실범은 종류가 많지가 않다. 형법의 행위 불법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고의와 과실은 특히나 고의는 형법 총칙에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로서 중요하다. 그런데 이 중요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해석의 문제도 있지만 고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법이나 이런 것에서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의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리고 이제 이 고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지만 범죄 체계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형법의 행위불법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고의에 대한 이해가 형법 전체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론 얘기하자면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일부러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고의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랬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만 형법의 고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한문말을 쓰는 걸 제가 싫어하니까 우리말로 바꿔야 되지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고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고의는 한마디로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일부러가 아니라 알면서입니다. 우리 13조의 조문을 보면 그 110페이지의 1번 문단인데요. 형법 13조는 고의, 예전에는 이제 2020년 전에는 범의라는 일본식 말을 썼어요. 범죄의사라는 말을 줄인 거죠. 근데 범죄의사 내지 범의 이렇게 하게 되면 의도나 일부러 이런 쪽의 해석이 가까울 수 있는데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랫동안 형법전에서는 범의라고 써왔지만 교과서는 물론 판례에서도 고의라는 말을 많이 써서 2000년에 고의로 아예 바꿨습니다. 법 자체를. 그런데 그 고의라는 제목 속에 그 내용을 보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돌려서 해석하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행위가 고의이고 그 고의가 있을 때만 처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는 더 줄여서 얘기하면 인식한 것이죠. 인식한 것. 인식이라는 것은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다. 인식했으면 의도라든가 왜 어떤 의도로 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 각주 3번을 보시면요. 형법 13조 괄호 범의 이거는 이제 옛날 판결문이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의로 바꿨다 그랬어요. 2018년까지만 해도 13조가 제목이 범의였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3조를 얘기한 다음에 여기에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란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인 구성 요건에서 외부적 표지, 즉 객관적 표지이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즉 행위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요소니까 행위자가 인식하는 것은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우리가 가치나 이런 것은 인식의 대상은 아닌 것이고 가치 평가 이런 건 평가의 대상인 것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인식했는가가 고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좀 설명을 112페이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도 2231 판결을 보시면 살인죄에서 범의, 요즘 말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살인의 의도가 아니고 내 행위로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또는 죽을 것이다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13조도 인식이라고 했으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원은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13조에서는 어떤 고의라는 것이 자기 행위가 어떤 행위고 그 대상이 누구이고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그게 고의이지 의도가 뭐였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건 그 밑에 보시면 인체 급소를 잘 아는 무술교관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이 당수 있잖아요. 당수 알아요? 이거 내 옛날에 이거 좀 했다고 이거 당수. 전혀 거짓말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여러분이 거짓말이니까 금방 아셨겠지만 금방 인식하셨겠지만 이 당수로 이 울대를 쳤다 이거야. 이게 복숭아뼈가 아니고 뭐지 이거? 뭔 뼈지 이거? 사과씨인가? 사과씨지 사과씨. 아담의 뭐라고 그러잖아 이거. 서양에서 아담 뭐라고 한 다음에 이브가 사과 먹자 그래가지고 먹다가 이브가 먼저 먹었나 봐. 그래서 아담은 C 부분을 먹었었나 봐. 근데 하나님이 내 이놈 그러니까 놀래갖고 여기 걸렸다. 이게 아담의 뭐라고 하던데. 예. 영어 아는데 안 아껴주는 거야 뭐야 지금. 하여튼 그렇잖아요. 여기를 쳤다 이게 물대 성대. 근데 이제 이 자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이 피고인은 주장하기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이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뭐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를 주장하겠죠.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피고인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래 죽일 생각은 없었구나. 네 의도가 그랬구나. 그래 알겠다. 상해치사. 그런데 어떤 자는 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너는 살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의라는 것은 피해자가 어떤 의도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행위자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앞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그 목 부분, 하여튼 이 목젖 부분을 가격을 했고 거기까지 몰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를 강하게 가격하면, 강하게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그래서 무술교관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술교관인 피고인은 여기서 일부러 말씀은 안 되는데 어쨌든 목을 알면서 쳤고 목을 쳤을 때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쳤다라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고인은 죽일 의도가 없었다, 계획이 없었다 이런 거 주장하지만 그것은 고의 성립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고의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것이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다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이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 아니 일부러 또는 고의 행위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건 당연히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고의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고의가 있기 위해서는 꼭 의도나 이른바 일부러 하는 행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면서 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고의가 되는 것이고 의도를 가졌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의인 거죠. 고의가 인정되는 단계의 그 앞부분이 인식한 것부터 고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도나 계획 이것은 당연히 고의가 인정되지만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고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110페이지로 돌아오시면 거의 모든 형법학 책에서는 고의를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욕 이렇게 또는 인식과 의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역시 그 독일 형법의 영향입니다. 거기 111페이지에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독일 형법은 우리 형법처럼 우리 형법 13조는 분명히 죄의 성립 요소, 즉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들에 대해서 인식한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 형법은 그냥 고의 행위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가 인식인지 의욕인지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아주 그냥 논쟁이 심해요. 그래서 인식설, 의사설 이러면서 근데 그건 우리랑은 관련이 없거든. 우리는 그냥 형법에서 인식이다라고 분명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설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형법은 인식이라고 했지만 우리 형법이 잘못됐다,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른바 입법론으로 얘기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형법 해석을 하면서 해석적으로도 인식과 더불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자꾸 독일 저기 형법 우리가 따라한다고 뭐라 했다 해서 저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뭐 독일이 우리 모든 것의 답은 아니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 법률 해석은 물론 이제 그 단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법률 자체로 출발해야지 어떤 학설이나 이론이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법률 자체의 개정을 위해서 우리 형법이 인식만 고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부분적이니까 의사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을 고쳐야 된다는 논의에서 하는 얘기는 좋은데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 형법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 말고도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론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 해석론이 또 스스로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독일 형법에 대한 독일 형법학 책, 독일 형법 교과서 얘기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이 다른데 해석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로스쿨 갔는데 당연히 인식과 의혹, 인식과 의사 이럴 텐데 그때도 굳이 따지진 마시고 나중에 혹시 더 계속적으로 법률가를 한다면 그런 얘기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오로지 제 얘기만이 정답이니 나를 따르라 이건 아니고 저는 얘기했지만 혼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막 따라오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 해석은 법률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도그마틱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부정적 의미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직업 법률가들은 우리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을 떠나서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직업 법률가들은 법을 떠날 수는 없단 말이죠. 판사가 법과 다르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판례에서 일부 인식과 의사란 말, 인식과 의혹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기조는 인식을 고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 형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른바 그 다수설 내지 통설이라고 하는 형법의 모든 우리 국내 교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고의에는 인식과 더불어 의혹이나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이론 자체가 사실 독일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 형법 자체가 고의의 구체적 내용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판례도 111페이지의 각주 2번을 보시면 아까 소개한 판례에서는 인식과 의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92년도 판례를 보시면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범의, 고의에는 뭐 한다는 인식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 판결문을 쓴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의 표현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본 형법은 아예 아까 얘기했듯이 죄를 범할 의사라 그래서 단순한 인식뿐만 아니라 뭔가 의도에 가까운 의사를 고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독일은 아예 그냥 고의라는 단어만 써 있을 뿐 인식이니 의혹이니 의사란 말이 없고 우리는 인식이라고만 되어 있고 일본은 의사. 그러니까 이게 특이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독일법이 일본 가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온 건데 우리 53년도에 형법 만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옛날이라 이렇게 입법에 대한 이유가 자세히 안 쓰여 있어서 뭐 자세한 내용을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이 3국이 같은 법 체계라고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히 고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뭐 옛날에는 독일 형법, 일본 형법, 또 독일 형법학 책, 일본 형법학 책을 갖다가 좀 속된 말로 베끼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고의에 대한 기본 이해도 우리 형법의 13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속에서 고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의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책임에서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범죄 체계론 얘기를 잠깐 했는데 범죄 체계론 우리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건너뛰었는데 범죄 체계론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고의는 두 번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을 따질 때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가 있고요. 책임을 따질 때도 고의를 따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라고 누가 명령한 건 아닌데 범죄 체계론의 오랜 논의 끝에 그 범죄 체계론이 맨 처음에 고의는 오로지 책임에만 있다라고 시작했다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니다, 고의는 구속요건부터 심사해야 된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절충해서 그러면 구속요건에서도 심사하고 책임에서도 심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위치가 있다. 이렇게 이른바 이중적 지위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게 이미 다 정착이 돼서 여러분께는 그 논쟁사를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든 고의는 지금 이중적 지위라 그래서 구속요건에도 고의가 있고 책임에도 고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요건의 고의라는 것은 비록 주관적인 요소이지만 이 구속요건 전체가 객관적 판단의 단계거든요. 책임부터 주관적 판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순수한 내면의 의사까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까지는 객관적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까 무술교관의 사례처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의도였냐라는 것은 사실 정말 그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그냥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거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는 인식과 의욕이다. 이게 이제 뭐 우리 형법 체계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판례도 일부 따르고 그러는데 법에서는 인식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록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라지만 구속요건 자체가 객관적인 행위평가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까지만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의사를 지녔느냐, 어떤 의도를 지녔느냐는 것은 사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자기 행위를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으로 고의를 이해하는 게 방법상 더 바람직하다. 그런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111페이지에 구속요건 고의라는 것은 객관적인 주관적 요소다. 객관적 판단 단계의 주관적 요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의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얘기들이 연결돼서 나오는 다른 얘기를 이해할 때, 다른 쟁점을 이해할 때 인식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형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거기 교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뭐 제가 여러분께 평소 말할 때는 글 쓰듯이 말하고 글을 쓸 때는 말하듯이 글을 써라 그러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100% 실천은 못하거든.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가끔 그 하고 싶은 말이 앞서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교과서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번에 뭐 시험 볼 때도 보셨겠지만 교과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하시고요. 112페이지에 가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체계론 얘기를 했는데 고의는 두 가지 이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에서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 앞부분 고의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분이 앞서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책을 찬찬히 읽으면서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좀 보충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그 미필적 고의, 그 다음에 뭐 과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